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760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760페이지 국학연구.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사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어보다는 이제 국사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차지하겠죠. 출제위원들이.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국사연구의 근대 계몽사학의 성리 신채호, 박은식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대에서 이 두 분이 되게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요. 또 출제 빈도수도 되게 높게 나오는 분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영웅적 계몽사학자 을지문덕전, 강감천, 이수신 등 일국 침략에 대해서 널리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쭉 한번 내려가 봐요. 그 신채호 선생님 민족사학에 대해서 신채호는 독사신론에 대한 부분 나올 겁니다. 독사신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사신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죠. 이건 신문에 연재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걸 책으로 단행본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죠. 우리는 이미 지금 나라가 끝났죠. 패망됐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민족론 또는 종족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독사신론의 핵심 요소는 민족론, 종족론을 주장한다. 볼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한반도의 나라 이름 국호가 수없이 많이 변하고 왔다는 거예요. 고조선, 그죠? 이만조선,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한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봐요. 나라가 국호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응? 대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는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은 그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 자리에 계속 뿌리박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대한제국은 망할 줄 알았을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는 이것도 언젠가는 망할 거란 얘기예요. 뭐죠, 그러면? 신채의 독사신론은 종족론이자 앞으로 희망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신채호 선생의 이론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게 됐고 두 개 나라를 만들어냈죠. 북쪽과 남쪽에, 그죠? 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게 되었고, 그죠? 얘들은 뭐 이름도 되게 거창해.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 네, 우리보다 훨씬 더 국호 이름도 길고 화려해. 그죠? 예, 별 예상 거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자, 언젠가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조선민주공화국, 또 대한민국, 언젠가는 또 없어지겠죠? 네. 대신 우리나라로 합병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예, 우리 중심이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 통일되는 손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나라는 언젠가는 또다시 사라질 수 있겠죠. 국호가. 대신에 이 땅에 우리 민족은 여기를 그대로 굳건히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계몽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쓴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볼까요? 이수신전, 을지문덕전. 암기할까요? 신채호 선생을 신채호 선생 이을 사람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강간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수신전, 을지문덕전,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강간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왕양명일기, 즉 양명하게 된 이론서입니다. 양명하게 된 이론. 박은식은 우리 한말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양명학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게 신분제 사회를 계속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을 받아들이죠. 양명학은 뭐죠? 평등이에요. 평등이라고요. 평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신분제 사회 질서를 공부했지만 비전이 없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을 한다. 연개소문전, 그 다음에 안중근전, 이런 게 박은식에 쓰였다. 그 연개소문은 원래 풀을 재면 청개소문이었습니다. 이 천자를 쓰는데요. 연자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당나라 황제하는 이연이죠. 이걸 일명 같은 자를 쓸 수가 없어서 이걸 피희 현상이라고 불러요. 피희 현상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연개소문의 이름이 천자로 바뀌게 되죠. 이건 그 연개소문 사후에 동생과 그 다음에 자식들이 싸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구려 파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당나라로 망명하게 됐고 거기서 고위 간직을 받게 되었고 그때 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연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유물들 비석에도 천시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강문에 박은식 그 다음에 차남선 등이 만들어서 우리 민족 고전을 갖다가 저술하게 됐다. 민족 고전 조선 강문에 1910년 연도여야 되겠습니다. 연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1910년. 박은식, 그죠? 박은식, 그 다음에 차남선, 우리 고전 연구. 중요한 건 연도를 외워야 된다는 것. 국어가죠?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1쪽. 뭐 국사에 비해서, 즉 역사에 비해서는 좀 더 덜 나오겠지만 그래도 봐야 됩니다. 자, 한글 전용 황성신문, 6일준의 서희규문 등 국가문 혼역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한글을 전용어로 간행하여 전통적 한문체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국문동식회, 주시경이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문연구, 국문동식회, 1896년.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문동식회 1896년. 그다음에 1907년 지석영, 주시경의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문법서, 6일준의 조선문전, 지석영의 신정국문, 그 다음에 주시경의 국어문법 등이 있었다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보겠습니다. 신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761쪽입니다. 자, 첫 번째 한성순보, 10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이다. 설명 이미 드렸죠. 10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이다. 그런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 기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쇄를 할 수 없었다. 한성주보, 한성순보 이후에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한성순보는 10일에 한 번씩 나왔고요. 그죠? 한성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다. 최초로 상업광고가 실리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1890년 연도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1890년 연도를 외워주셔야 된다. 서재필, 한글판, 영문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립협회 해산 이후에 폐간되었다. 되게 짧죠? 96, 97, 98, 99, 한 4년? 4년 채 안 되는 시기에 독립신문은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다음 페이지.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주로 양반 유생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주로 한자들이 거의 대부분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운 신문이었다. 대표적인 글이 장지연의 시일에 방송되고 오늘 목놓아 크게 울부짖노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죠. 시일에 방송되고
장지현 시일에 방송되고 실제로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제국신문, 이종일, 이승만, 순한글, 서민과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그래서 또 좀 희귀한 얘기 할까요? 황성신문은 보통 남성들이 주로 많이 본다 해서 수신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제국신문, 이건 여성들이 많이 본다 해서 암신문 이런 표현을 썼죠. 독자층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죠? 남성들, 여성들에 따라서 암신문, 수신문, 요즘에 쓰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그죠? 예전에 쓰는 용어들이니까 혹시 갑자기 선생님 암신문이 뭐예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신문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항성신문과 제국신문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연도 외워야 됩니다. 1904년에서 1910년 1904년부터 1907년. 자, 그렇다면 봐보세요. 오른쪽에 763페이지 보시면 신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7년에 신문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신문지법이거든요. 신문지는 봐볼까요? 제10조. 신문지는 매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이 2부를 납부해야 한다. 내부 신문은 신문지로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혼란하게 하고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발매와 반포를 금지 또는 압수 또는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일종의 언론 탄압이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정치 행위에 관련된 부분도 탄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 여기 모두 이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다음 신문지법이 만들어질 때 시대 사실 옳은 거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1907년 연도가 암기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법에 적용받는 신문이 있을 거야. 그 시대에 발행된 신문들이 있어요. 요게 뭔지 이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신문지법 적용받지 않는 신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07년 안에 들어가면 돼야 되겠지. 그죠? 앞에 신문을 다시 넘어가 봐. 그러면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 독립신문. 자, 받는 신문이고, 받지 않는 신문 적어볼게요. 한성순보, 그 다음에 한성주보, 그 다음에 독립신문은 신문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문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전이니까. 그래서 황성신문은 여기 포함돼야 되겠죠. 황성신문은 1910년까지니까. 그죠? 포함되는 거예요. 1907년. 제국신문도 마찬가지. 1910년까지니까 여기 또 포함돼야 돼. 그러면 대한매일신보도 다 여기 포함돼. 1910년 다 포함돼. 그 다음에 만세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7년까지. 됐죠? 요거 구분하는 것도 공부예요. 아셨죠? 적용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디테일로 신경 쓸 것. 그 다음에 국외 주요 신문들, 신한일보, 그 다음에 해조신문, 해조신문은 하나 밑줄 긋습니다. 연해주의 해조신문. 그 다음에 친일신문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됐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문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765페이지. 되게 양만 많지 그렇게 출제 변조수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몇 가지 정도는 하고 갈게요. 자, 신소설 볼게요. 765페이지 문학에 관련된 부분. 신소설 대표적인 것 이인직의 혈흔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꼭 잡았으면 쓰겠습니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연도 때문에 1908년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신채시 차남선의 소년, 그 다음에 신채호의 천희당 시야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한번 봐주세요. 금수 회의록에 대한 그림 한번 봐보시죠. 이 그림을 던져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수 회의록을 그냥 글자로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술계의 변화 766페이지.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죠. 미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술. 서양식 유화가 도입되었다. 안중식, 고이동, 이도영. 특히 여기 고이동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고이동. 네, 최초의 서양화가죠. 일본 유학 갔다 왔고요. 네, 작품으로 자화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에 유학 가서 아마 졸업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화상, 본인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졸업작품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이후에는 미술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미술 협회에서 주로 행정직 업무를 많이 했던 걸로 나옵니다. 안중식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되게 전문적인 파트거든요. 네. 왜냐면 안중식은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우리 도화서 하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 힘들어요. 네, 여러분. 연극 부분 원각사, 은세계 정도. 원각사, 연도여도 1908년. 은세계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했다 정도. 연도를 물어보면 되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종교계의 변화 767페이지를 한번 갈게요. 네. 종교계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주교 보겠습니다. 활동 과원과 양론을 설립했다. 밑줄 과원과 양론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경향신문을 간행했다. 경향신문. 그 다음에 만주의 일부 천주교도들이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활동했다. 의민단 밑줄, 무장의 밑줄. 경향신문, 의민단.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죠, 오늘날에. 이분들이 한 운동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양 우술 보급, 우술의 밑줄. 한글 보급. 암기해버릴까? 네, 개한글. 이렇게. 절대 안 잊어먹겠죠? 약간 욕 같잖아요, 그죠? 욕은 아닌데, 그냥 암기하자고요. 개한글. 미신타파, 평등사상. 이런 정도. 천도교. 네, 천도교. 동학의 후신이죠. 네, 민족 종교로 발전했다. 제 3대 교주 손병은 친일 세력을 내쫓고 친일파 이용구 같은 세력들을 몰아내고 천도교로 개칭하였습니다. 1905년. 만세보를 신문입니다. 만세보를 발행, 민족의식을 고치. 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사 보성학교, 오늘 보성고등학교, 동덕여학교, 오늘 동덕여고, 동덕여대, 전부 다 천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행했다. 천도교를 만든 사람은 오른쪽에 나와있듯이 나철, 그 다음에 오기오, 이런 인물들이서 천도교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동학의 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종교, 나철, 말 잘못해 천도교 동학은 아닙니다. 손병입니다. 대종교, 나철, 오기오, 당군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하였다. 대종교, 나철, 오기오, 당군신앙. 됐죠? 국권 피탈 이후에, 1910년 이후에, 대종교 교단의 총본사 간도지방으로 이동. 그러면서 무장투쟁에 적극 나서게 됐다. 그 대표님을 여러분 알다시피, 무장투쟁하면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이 대표역이죠. 북노군 정성을 끌고 다녀. 좀 적을까요? 네. 김자진. 우리 청살리의 영웅이죠. 중간에 중광단이 있죠, 이렇게.
대동교인들이 단체 중광단이었죠. 무장 단체로 바뀌면서 북록은 정서군과 좀 커다란 군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북록은 정성을 그리고 청산리를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유교 박은식 유교 구신노이죠. 유교를 구활해야 될 새로운 이론이다는 거죠. 네. 도대체 뭐냐 이건 깡류의 변법 자각론을 수용해야 된다. 일본이 이것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메이시 주신의 핵심의 변법 자각 모든 걸 다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정치, 행정, 조직 모든 것을 보통 우리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상은 쟤네들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성리학이. 단지 전애들이 앞선 과학 문물, 무기는 좀 앞설 수 있겠지만 사상 우리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청나라 말기 대학자죠. 청말 대학자였던 깡류의 사상을 그대로 깡류의 주장했던 변법 자금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법 자금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양명학도 수용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분제 사회를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만일 평등한 사회가 왔는데 양명학을 수용해야 된다. 변법자각론, 양명학. 이게 이제 박은식이 주장한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본다면요. 변법자각론, 그 다음에 양명학. 이게 핵심이에요, 실은.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동사상을 또 추가하죠. 국민이 주인공이라는 거야. 국민이 주인이다. 대동사상. 괜찮죠? 국민이 주인이 아닌가요? 솔직히?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좋은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야. 뭐도 필요하다?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만이 누군가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 듣는 수험생 대부분 무료로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책 정도에 어차피 사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것도 홍보가 돼야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겠죠. 홍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박은식이 주장한 게 유교 구신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의 대학자죠. 그 다음에 불교 볼까요? 그리고 빠뜨렸다. 대동교를 창시합니다. 대동교를 창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한용운이죠. 불교 관련된 부분. 만해 한용운 선생이 관련. 조선 불교 유신론. 새롭게 한다는 거죠. 유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 불교 혁신을 주장했다. 이게 뭐냐면 거의 지금 애색불교라는 거야. 한용운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애색불교라는 거야. 즉 색깔이 거의 일본식화된 불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간 건물 있죠. 사찰이 전부 다 일본식 사찰이 되고 있어요. 사찰 양식이 일본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부처님 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일본식으로 다 바뀌고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얘네들이 사찰령을 발동한다고. 사찰령을. 보통 우리 주지 스님들을 보통 우리가 선거에서 선거랑 절차를 통해서 주지 스님을 뽑았다고. 그런데 일본 강점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지를 임명하는 형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주장하는 게 이제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이죠. 지금 안타까운 것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지 임명제입니다. 조계종. 이걸 일제강점기에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지가 주지 스님을 임명한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표, 고수를 통해서 난 이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 얘가 일을 잘할 것 같아. 공약상도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민주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불교 아직도 이거 하고 있다고.
주지스님을 선거를 하지 않고 임명하고 있다고요. 조계종 총본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면 뭐가 될까요? 엄청난 권한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지금 엄청난 예산을 막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얘기들. 다 바꿔야 된다. 예, 한영호 선생님 주장했던 내용 부끄럽지 않게 우리나라 아직도 이거 유지하고 있어. 창피해 죽겠어. 불교를 강의하면서도 창피해 죽겠어.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안 바꿔줘요. 제발 좀 바꿔주세요. 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자, 문화 파트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나가 볼게요. 페이지 779페이지 민족의 실현. 네, 민족의 실현 한번 보겠습니다. 러일 전쟁 한번 볼까요? 이제 러일 전쟁. 자, 러일 전쟁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러일 전쟁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04년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러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압록강 중류 지역을 기습 점령해 버립니다. 일명 이걸 용안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러일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안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든 나라들이 가장 욕심내는 땅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용안포 지역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포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죠? 포구라는 얘기 뭐죠? 항구를 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좀 바닷물, 강물 쭉 타고내거든 이게 박작구가 되는 거고, 압록강 흘러서 위쪽 발해만으로 뻗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을 다 같이 주둔할 수 있는 되게 군사적 요충지라고 봐야 돼요. 네, 러시아 애들이 갑작스럽게 압록강에 기습 점령, 이액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왔죠. 이때 우리나라의 고종임금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국의 중립을 선언하죠. 국의 중립 선언. 러일 전쟁 분위기 확 떠오르니까 우리가 국의 중립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러일 전쟁 볼게요. 러일 전쟁. 그 러일 전쟁 전에 뭐 일본과 러시아 협상이 총 3번에 걸쳐 있거든요. 베베르 고무라, 로마노프, 야마가타, 니시 이루어진 협상이 있는데 이거 출제되면 거의 7급인데요. 가끔 우리 노량진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온다면 선택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건 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되게 어려운데 러시아, 일본의 협상까지 공부하게 되면 물론 공부하면 참 좋아요. 좋긴 하지만 이 수업 시간, 이론 시간을 빼겠습니다. 가끔 문제 풀 시간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러일 전쟁 1904년 1일부터 1905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친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일명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러일 전쟁은 우리의 첫 출발점이 인천 제물포의 첫 출발점이 되죠. 왜냐면 일본 군함이 제물포에 주둔하고 있는 군함 2척을 폭파시켜 버려요. 폭파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선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군함의 공격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자폭해 버렸어요. 스스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노출될까봐 자폭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출발점으로 보는 거. 이게 일명 이제 영차 전쟁이라고도 해요. 우리 보통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제 1차, 2차를 가잖아요. 이게 가는 첫 출발점이 제로기 때문에 영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우리 영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포 앞바다에서 네, 출발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러일 전쟁. 그런데 참고로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할 만한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1904년에. 근데 러일 전쟁을 하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뭐겠는가요? 네, 러일 전쟁을 하겠다는 이유는 뒷배경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의 대리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왜? 영국은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최대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위에 꼭대기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밑으로 무조건 내려와야 돼. 응? 그리고 제일 먼저 영국과 맞대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영국이 다 견제한단 말이야. 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중앙아시아 되게 발음 어려운 나라들 있죠. 탄탄탄탄 끝나는 나라들 발음. 영국이 다 기습 점령해 버려서 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러시아들이 인도를 가려고 한 인디아를 영국이 기습 점령해 버렸어. 그래 중국 뭐가 됐다. 중국 아편전에서 강제로 물고 확 터버렸어. 영국에. 일본은 영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물론 강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가 남아있는 거 뭐가 있어?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반도밖에 없는데 한반도를 내려고 했더니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들을 갖다가 불법 점령해서 영국 애들이.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군 포대를 설치하고 해밀턴 항이라고 군사 기지를 만들었어. 러시아가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러시아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 그 다음에 경제적 목적이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남아야 해야 돼. 왜? 이게 필요해. 러시아는 지금 오늘 지금 밖에 날씨를 보아하니 햇빛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현재 햇빛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은 약간 부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는 문제 없죠. 배 뜨는 데는. 배가. 근데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 지금 러시아는 바다까지 얼었을 거야. 강은 물론이고. 날씨가 온도가 우리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봐요. 그럼 필요하지. 군사는 진짜 필요하지. 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 경제, 물동량이 필요한 거 배밖에 없잖아요. 그래? 정치적인 보면 이런 정치적 세계적인 정치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필요했던 것들이거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히 우리가 피탈되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780페이지.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들. 네, 국권 피탈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 의정서. 네. 한일 의정서 1904년 2월. 우리가 국외 중립 선언을 하죠. 한일 의정서 맺기 전에. 이게 1904년 2월이잖아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국외 중립 선언을 한다고 고정임금이. 왜? 전쟁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심상치 않아. 그래서 우리는 국외 중립 선언 이렇게. 우리는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고정님이 이렇게. 국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 하는 거예요. 약소국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선언은 선언일 뿐이지 의미가 없어졌어요. 강대국이 우리 국외 중립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이렇게 돼야 힘이 있는 거지. 힘도 없는 애들이 국외 중립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정이 그냥 정치적 그냥 제스처일 뿐이에요. 네. 국외 중립 선언이 있었으면 누구 편 들지 않겠다. 근데 일본에도 우리에게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맺게 됐습니다. 한일 의정서를 맺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를 확보했어요. 어디에? 용산에, 오늘날에.
일본이 섰다가 패망하고 미군이 섰다가 미군 용산기지.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거기를 우리 서울 용산공원으로 현재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일부는 지금 현재 개방됐고요. 얼마 전에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상당한 도시의 숲 역할, 공원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용산 구민들에게 또는 서울 시민 전체들에게 좋은 구경거리, 휴식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획 중요합니다. 군사기지를 일본 애들이 확보했다는 거. 여기에 일본 군들이 주둔하게 됐다. 그 빨간 적벽돌들은 지금 현재 일본 애들이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 미군이 그대로 사용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지, 문화유적으로 볼지, 일제히 잔재를 볼지, 뭐,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도 궁금해요. 뭐, 용산에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예. 원래 지금 코로나 전국이 아니라 선생님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방방곡을 헤매고 다닐 텐데, 답사를 한다 쉬고요. 예. 원래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으면 거의 답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못하고 있는 일자입니다. 심심해요. 토요일 일요일날. 네. 특강이 있지 않는 한은 너무 심심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 의정서에 관련된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 달에 한일 협약 보겠습니다. 한일 협약. 한일 협정서라고도 해요. 네. 자, 한일 협약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고문 정치가 들어옵니다. 고문 정치. 일본 애들 우리가 이제 고문 정치를 하죠. 여러 개 들어오죠. 예, 뭐, 두 개만 꼭 잡으시라면, 거의 두 개 수준으로 거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스티븐슨. 예, 친일 미국인이죠. 예, 스티븐슨. 그 다음에, 메가타. 재정 고문이죠. 여기 외교 고문이고요. 외교 고문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하는 게 반대입니다. 고정임금이 하는 정책이 무조건 반대. 그 결과 고정임금이 외교 정책이 거의 실천되기 어려웠죠. 그래서 훗날 우리가 1908년에 미국의 장인환과 전명훈 열사가 스티븐스를 저격 암살하죠.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여기에 있다는 사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서울에 김서방 찾기인데 그래서 1000만 인구의 김서방을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찾아가 스티븐슨 성을 찾아서 저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해요. 이게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협정서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게 뭐냐면 을사늑약으로 할 텐데 을사늑약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영포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가영포. 앞 글자만 땄습니다. 가스라 데프트 미략입니다. 가스라 데프트 미략.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을사늑약이 맺어져요. 을사늑약이 아셨죠? 가스라 데프트 미략.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영일동맹. 됐습니까? 자, 가스라 데프트 미략 볼게요, 먼저. 내용을 볼게요. 두 고위 관료들이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양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가스라 데프트 미략. 우리 의지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제2차 영일동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점령하는 거.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점령하는 거.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지네들끼리만. 안타깝죠?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맺은 게 포츠머스 조약이죠. 미국 도시 이름이죠. 러일 전쟁 종집을 찍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
승전국이 일본임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죠. 퍼지 못해요. 됐나요? 이게 이제 1905년 9월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11월에 맺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을사늑약이 됩니다. 을사늑약 알다시피 뭐예요? 우리나라 예교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거죠. 예교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내용. 단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말도 많죠. 탈도 많고 강제 맺은 조약이다. 총뿌리를 들이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 5명이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죠. 을사오적 죽여야 된다. 그리고 고정임금은 본인이 마지막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예교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1905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맺어진 게 이제 한일 신협약이죠.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 1907년 7월. 어떤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불러요. 정민이를 맺은 7가지 대표적인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핵심 내용 차관 정치입니다. 핵심 내용 차관 정치입니다. 장관은 우리 조선인으로 임명해요. 그러나 실제 권한은 아예 없어요. 차관은 일본인들이 하게 돼요. 그럼 뭐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행정권을 박탈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겠다. 그래서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 7가지 조약의 핵심이라 해서 차관 정치를 맺게 됐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일 신협약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을 우리 임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뺏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군대 예산도 봐야 되겠죠? 군대 예산. 총 7년 7월 31일에 우리 군이 이제 해산됩니다. 우리 군이 해산됩니다. 그 결과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박승환이 자결을 하죠. 이때 맺은 게 이후 나타난 게 정미, 의병이 등장하죠. 박승환이 자결, 군대 해산됐던 애들이 정미, 의병에 합류하게 되죠. 그죠? 그 결과에 때 만드는 13도 차군이 만들어 서울 진공 작전을 개시하죠. 의병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승환이 자결되고 해산된 군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의병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해 가셨나요? 네. 한일 신협약까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후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1909년에 기후각서 1909년 7월에 사법권 사법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감옥 사무에 관련된 부분이 이때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경찰권 박탈 볼까요? 경찰권도 박탈이 됩니다. 1910년 6월. 실질적인 뭐죠? 무단 통제 시작됐다 봐야죠. 실질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무단 통제 시작된 걸 봐야죠. 왜? 경찰권이 넘어갔으니까. 한일 병합 전 이미 넘어가 버렸다고. 2달 전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국 경찰 사무에 관한 각서란 표현을 쓰죠. 한국 경찰 사무에 관한 각서. 여기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죠. (1910년 8월 29일)
일명 경술국시, 국가의 치욕이다. 네, 우리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졌죠. 우리는 뭐합니까? 총독부의 죄송합니다. 총독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일 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일 병합에 대해서 원통한 일이죠. 그죠? 원통한 일이죠. 이때 이제 황해의 절명시를 좀 봐야 됩니다. 죽기 전에 글을 남기는 시를 갖다가 황해의 절명시라고 하죠.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조선 전기 세종대왕식의 황희정승의 후손인데요. 남쪽에 저 밑에 전라도 광양, 그 다음에 뭐 구례, 뭐 순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냥 제야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향에서 이 지역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2권 남겼죠. 매천야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종나무 밑에서 글을 쓴다 하는 이런 내용 2가지 책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자 그 치욕스러움에 자결을 해버리죠. 그 자결하는 방법이 좀 아픈데요. 아편을 과량 복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편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죽는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기록상으로 본다면 자기 동생이 와서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분이 남긴 황해의 절명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명시는 7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난리를 만나 몇 번이고 죽어야 마땅한 것을 오늘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만이 아득한 하늘을 비추네. 요사스러운 기운이 가려 임금별은 옮겨가고 궁궐은 침침하여 날이 새기도 더디구나. 임금의 명령 문서는 지금부터 다시 없을 것이라. 이거 임금의 명령 문서, 이거 조칙이라고 그러죠. 조칙을 받을 길이 없구나. 옷같이 한 장 종이에 눈물이 천 줄이로다. 이게 황해의 절명시입니다. 황해의 절명시 나오면 시대를 물어볼 거예요. 무조건. 몇 년? 1910년 8월. 연도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걸 던져주고 이 시기 상황 가장 옳은 거 물어볼 거거든요. 한일 병합에 대한 아픈 얘기를 선택지 골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되게 어렵죠. 왜? 이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연도가 더 외워야 되는 표현도 있고 이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들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반복 학습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칠판에 적었던 것들 최소 요약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요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을사늑약 전에 맺어진 게 가영포조약이에요. 가영포조약. 일본의 치밀함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에 얼마나 치밀하면 영국과 미국을 딱 잡아놓는 거야. 딱 잡아놓고 을사늑약을 맺고, 그죠?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한일협정서, 그 다음에 가영포, 을사늑약 이렇게 잡아야 돼. 암기해버려. 가영포조약. 을사늑약전에 영국과 미국을 딱 손아귀 딱 잡아놔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일본은 되게 치밀한 면을 보여주는 게 가영포 조약이다.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셨죠? 또 특히 또 경찰을 준비한 친구들이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또 이 부분이죠. 경찰권 박탈이 1910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한일병합 전 2달 전에 한국 경찰 사무에 관한 각서가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보통 1910년대를 무단 통치, 20년대를 문화 통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때, 경찰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민간인들은 주로 민간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단 통치라고 하죠. 무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또는 헌병이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헌병 경찰 통치 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잠시 쉬어갈까요? 잠시 쉬겠습니다.